네, 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염승환 이사님이 왜 주말이 아닌 때 머니올라에 출연하실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저희가 염 이사님은 항상 모시고 싶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늘 바쁘시기 때문에 시간을 존중해 드리는 의미도 있었고 또 계기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선물처럼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요즘 이제 주식시장이 비교적 좋다 보니까 저희가 염 이사님과 방송을 하는 것도 매우 즐겁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너무 흥분이 돼서 또 투자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야말로 투자의 원칙들 한 번쯤 짚어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염 이사님께서 어떤 책의 추천사를 쓰신 거를 알게 됐는데요. 바로 부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 책입니다. 신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클래식 서적과는 다른 책입니다. 그런데 또 일본인 저자가 쓴 책이고요. 염 이사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뵈니까 좋네요. 또 자주 네네네. 뵈서요. 네. 이 책에 추천사를 쓰셨더라고요. 네. 이 책이 그 부자 아빠 그 책은 아니죠? 그거랑 상관없고 이제 제목이 그런 거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부자 아빠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을 달고 추천사 써달라고 그래서 부자 아빠?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 아니고 일본 사람은 맞는데 그 이제 저자분 이름이 타짱이시고. 타짱. 근데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도 괜찮았는데 약간 저는 그게 좀 이분이 이 책을 쓰신 그 마인드가 너무 좀 좋아서 네. 뭐냐면 이분이 이제 거의 말기 암이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분도 의사예요. 의사신데 이제 의사가. 쓴 이제 동기가 그거죠.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자기가 벌었고 이제 이거를 그냥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자기 딸들이 있는데 자식들한테 그 물고기 잡는 법을 좀 알려주고 싶다. 그야말로 네. 물고기가 아니라. 평생 이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게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네. 그거를 이제 그런 걸 하자는 목적으로 썼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책을 쓰게 되신 것 같아요. 대중한테까지 이제 나오게 네.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분이 제가 읽으면서도 약간 그래도 이분 좀 오래 사셨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본인이 시한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제 자식들한테 이 생존 지혜를 좀 물려주자 이런 마인드로 주식 썼고. 시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이유들도 담겨 있고 이게 일본 사람이 썼지만 어차피 투자는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감되는 내용들도 좀 많이 있고 실제 우리 한국 기업에도 투자한 그 내용이 있어요. 오. 한국 조선사에. 아. 그래서 그걸로 좀 수익 냈던 여기 있네요. 네, HD 거기. 한국조선해양. 맞습니다. 큰 돈을 벌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내용, 특히 이제 가치 투자 어떻게 하는지 이분이 강조하신 게 역발상 투자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역발상 좀 투자. 많이 담겨 있어서 한번 저도 읽고 되게 좀 괜찮았습니다. 네. 염 이사님 하면은 이제 염블리 진정성이 꼭 중요한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시냐면요. 이 책에 이 추천의 글에 저자가 꼭 건강을 되찾아 딸들과 함께 평생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저는 네. 이 문구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 이렇게 추워지는 때 너무나 좋았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50억 N을 30년 동안에 이게 가능하긴 한가요? 사실 이분이 하신 거예요, 실제. 네, 실제로 이제 벌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따라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워런 버핏 책 많이 본다고 워런 버핏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다만 이제 워런 버핏의 그런 투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워런 버핏처럼 되는 게 아니라 투자에 당연히 이 길을 내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이게 망망대해가 아니라 그래서 이분도 어쨌든 이제 가치 투자고 버핏과 좀 비슷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기법을 한번 알아보자 이런 마인드로 보진 마시고 그 과정도 나와 있고 불리는 그런 이제 방법들 몇 가지 제시는 해주거든요. 근데 이걸 어쨌든 하는 과정도 되게 쉬운 과정은 되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 이야기지만 사실 이제 메시지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돈 버는 법보다는 돈을 불리는 지혜를 이제 자기 자녀들한테 물려주자. 요새 아시겠지만 우리도 지금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불확실하고 노년이 길어지고. 네, 맞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AI는, AI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 투자를 안 할 수 없어요. 거기다 요즘에 아시겠지만 환율이 너무 올라서 이게 무슨 얘기죠? 그 우리나라 원화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냥 원화를 갖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해 보고 있는데 그 자산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가 투자를 할 때 뭔가 어떤 자기만의 철학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 철학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그 읽다 보면은 이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이제 원칙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또 그 책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이게 그 노동소득에 좀 한계가 좀 오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따라갈 수가 예, 없잖아요. 노동소득보다 돈이 풀리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물가는 더 오르고, 그래서 노동소득만으로 우리 지금 부동산 사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내가 직장 생활만 해가지고. 네. 그런 상황에서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예,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많은 부분들이 저는 좀 공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것도 의사라면 이제 자기가 얼마나 그 여명이 남았는지를 직감적으로 알 거예요. 근데 네. 그런 분이 이렇게까지 딸들에게 남기는 투자 조언으로 책을 내시겠다라고 했으면 이 책의 가장 핵심되는, 지금 저희가 저자를 뵐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떤 거라고 느끼셨어요? 일단 이거죠. 투자를 해야 된다. 해야 투자를 되는 게 무조건 그게 해야 이제 이제는. 명백하고, 네. 다만 이제 파이어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파이어족. 파이어족. 예. 그러니까 본인도 그거를 이제 자산 1억엔 달성하고 이렇게 파이어족이 되긴 했는데 그것도 정답은 또 아니래요. 네, 예, 그렇죠. 1억엔 네, 달성하고 1억엔. 이제 페이닥터를 좀 그만두고 네. 이제 파이어를 했는데 네. 다시 그래서 또 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또 돈만 번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의 되게 이제 살아온 과정들이 다 여기 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해서 어떻게 성공하고, 근데 성공해서 파이어가 됐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결국 일도 필요하고, 예,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삶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도 또 한편에서 또 중요하고, 그런 수단으로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투자 자체도 즐겁게 하라고 했어요. 네. 이게 고통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자체도 즐겨라. 네, 이렇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본인은 너무 재밌었대요. 이 투자 자체가 되게 좀 재미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되게 좀 공감을 하실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책의 좀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죽음 앞에서 깨달은 그 진정한 그 유산 자체는 이 돈 자체가 아니라 결국 그거거든요. 돈이 주는 그 자유, 돈이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 사실 제일 좋은 점은 시간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네, 거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게 부자분들 보면 시간을 자기 맘대로 쓰잖아요. 그게 핵심인 것 너무 같아요. 와닿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리고 불안 없는 삶이죠. 매일 불안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다면. 그렇죠. 네, 그런 좀 불안감도 이제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이제 우리가 투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돈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 자기만의 자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기 딸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 이제 한번 물려주고 싶다라는 네.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책이니까 한번 좀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한번 공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기는 지금 500억 자산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의 가장 투자의 핵심이 역발상 투자가 그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분 스타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자산 가치죠. 그 다음에 뭐 시크리컬 가치죠. 이제 본인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이분이 돈을 제일 많이 번 게 뭐냐면 시크리컬 가치 투자. 시크리컬은 뭐냐면 이게 순환 사이클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SK 하이닉스도 사실 반도체도 시크리컬 산업인데, 네. 그 22년도 3분기 때 엄청난 적자를 봐요. 그때 주가가 뭐 한 6만 원까지 빠졌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렸는데, 사실 그때 이제 뭐 망한다는 소리도 들렸어요. 지금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근데 이거는 이제 역발상이죠. 이런 이제 시크리컬, 어떻게 보면 경기 순환상의 최악의 국면이죠. 그때 역발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네. 향후 흑자로 이 기업이 이제 전환될 걸 예상을 해서, 물론 이제 이 책에는 그런 것들을 좀 골라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실제로 그런 조짐들을 좀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크릿컬 산업이 한 번 터닝을 하면요, 네. 무섭게 올라옵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그리고 위험한 거, 이제 또 너무 좋으면 이제 결국 사이클이 꺾이니까 그때는 위험하겠지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하이닉스가 22년도에 그 바닥치고
지금 주가 10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진짜 망할 뻔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 기억나요. 예. 근데 지금, 물론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사이클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펼쳐지지만 뭐 어쨌든 그때 당시엔 그랬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다니거든요. 일본도 사이클 기업들이 많아요. 네. 구글이나 이런 기업은 아니잖아요. 구글은 뭐 사이클이 없는데 그런 사이클 산업에서 바닥에 있는 거를 좀 잘 발굴해서 예, 투자하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죠. 예, 위험하다 할 때 사서 그렇죠. 좋을 때 파는 네. 거니까. 근데 그걸로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만큼 예. 먹을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도 마찬가지죠. 아까 한국조선해양도 몇 년 전에 적자 봤거든요. 예, 굉장히 적자를 좀 많이 봤던. 네. 조선도 계속 지난 몇 년간을 이제 암흑기를 거치다가 이제는 막 엄청난 지금 돈들을 벌고 있죠. 이제 그런 사이클의 암흑기에서 이거 이제 본인이 좀 뭔가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미리 하는 거죠. 미리 해놓는 예. 거예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건 난이도가 좀 낮지만 자산 가치죠. 자산 가치는 뭐냐면 결국 이제 그 아주 싼 것들, 예. 그러니까 PBR 낮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투자해 가지고 어쨌든 이제 이거는 좀 안전하대요. 대신에 좀 안전하지만 뭐 큰 수익을 내는 낼 수 것보다는 대신 안전하죠. 그러니까 봐가지고 뭐 수년금이나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지금 기업 가치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좀 싸다. 뭐 PBR이 뭐 0.2배다, 0.3배면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거니까 그런 걸 발굴해서 하는 건데 결국엔 자산 가치주는 쉬운 반면 큰 수익을 노린다 이거보다도 적절한 수익이고 그다음에 시크릿과 가치 투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진짜 이게 어려운 게 적절한 기업을 투자하기 쉽지 않거든요. 계속 이렇게 안 좋은데 가까운 미래에 확실히 이제 흑자 낼 거다라는 네.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매수해서 가까운 미래.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런 다양한 또 방법들이 이제 나오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은 또 책에 잘 담겨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7가지 항목을 통해서 A에서 E까지 그런 네네네. 주간 평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그 어떤 투자 판단에 있어서 실용성을 가져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저자분이 기업 리포트를 직접 쓰래요. 애널리스트가 저희 아니고 맨날 보고하는 예, 예. 보고서 쓰는 거. 그걸 자기가 직접 써보래요. 쓸 수 있대요. 아, 그렇대요? 써서 그 점수를 매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E까지 5단계로 평가를 해요. A가 최고점이고 E가 이제 꼴찌죠. 네. 그래서 7가지예요. 자산으로 이제 저평가됐는지, 두 번째가 수익 저평가, 이제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저평가인지, 재무 건전성이 좋으면 부채 비율 낮고 뭐 이런 거겠죠. 네. 수익성, 성장성, 사업 소질, 주주를 이 회사가 중시하는지, 네. 뭐 이런 그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그럼 다 A만 나오는 걸 한번 찾아보자. 이러지 말래요. 그런 기업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애초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얘기도 뭐냐면 일본 프로야구 게임을 보시면 일본의 프로야구 옛날에 지금은 이제 오타니 선수가 저 미국 가 있지만 옛날에 한창 일본에서 활동할 때 그때도 대단한 선수였죠. 근데 오타니도 A가 아니래요. 올 A가 아니고 그 항목 중에 보면 D, E가 있대요. 오타니도 좀 못하는 게. 그러니까 괜찮은 기업도 D나 E가 있긴 있대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지금 D인 기업을 사래요. D인데 A가 될 수 있는 기업.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시크릿컬과 비슷한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찾는 방법들. 네. 그래서 일본에 이것도 이제 조선에서 나무라 제작소, HD 한국조선해양이 D에서 이제 A로 갈 수 있었던 걸 본인이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요 7가지 중에 요 판단을 해서 요 두 기업을 일단 이제 매수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거를 이런 이제 평가를 해서 본인이 이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남들 앞에서 이거를요 90초 안에 설명을 해야 된대요. 그럼 이제 완벽하게 된 거죠. 네. 90초 안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이제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이제 실제 90초 안에 이런 것도 지금 예의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어떤 기업이든 이제 평가를 할 때 자기 감정에 휘둘려요. 자기가 또 선호하는 스타일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7가지 기준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자.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본인도 이제 이런 방법으로 또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객관화를 또, 위해서 예, 써봐라 예. 하는 거네요. 분석해봐라.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쉬운 건 아니지만 한번 꼭 저는 뭐 이거 7가지가 무조건 7가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예를 들면 이제 많이 하시는 삼성전자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죠. 네. 삼성은 이제 지금 위치는 어딘가 이런 것들 주주 중시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본인이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너무 다 A면
사실은 이제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 없지만 이미 주가가 다 올라왔기 올랐다. 때문에. 근데 앞으로의 평가가 좋아질 거, 미래를 보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미에서 본인이 한번 리포트를 써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게 앞으로 좋아질 기업이다라고 하면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품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치랑 시장에서 평가받는 객관적인 가격 사이에 지금 갭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괴리가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건 객관적으로 이 회사의 뭐 재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한 건데 다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땐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 공포에 질렸을 그러니까 때는. 뭐냐면 이제 이런 기업들을 내가 미리 선점을 해놨겠죠. 예, 공부를 해놓고 판단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시장이 너무 오르면 당연히 이런 기업들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생길 때는 결국 시장이 공포에 질릴 때 시장에 한 번씩 급락장이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가 이제 회사가 지닌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이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방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역이용하자 인간의 광기에 의한 가격 하락을 역이용해서 좀 저렴해진 기업을 사서 나중에 좀 비싸질 때 팔자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포를 역이용하자는 그런 좀 내용들도 그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핵심 뭐냐면 편견을 좀 배제하대요. 배제하재요. 뭐냐면 이렇게 공포가 생기면 모두 다 공포를 느끼거든요. 네. 그럼 이제 편견이 쌓이죠. 모든 게 안 된다, 망한다, 막 이러는데 그럴 때일수록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래요. 그냥. 네. 그리고 주가가 폭락하면 흔들려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막 진짜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시장이 박살이 나가지고 막 폭락을 하면 원래 좋게 봤던 분들도요. 갑자기 그쵸. 생각이 바뀌어요. 불안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뭔가 안 좋은 거야. 갑자기 이제 자기 생각이 흔들려 버려요. 그만큼 내가 확신이 없다는 네, 뜻이기도 확신이 하고요. 없다는. 근데 그런 걸 확신을 가지려면 분석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데. 분석이 돼 있어야 급락할 때 사는 건 진짜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결국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이 책에 그 내용이 있어요? 네, 어떻게 그런 이제 할 수- 공포를 분석할 수 역이용하자. 있는지? 예. 그래서 이 분도 이제 그런 걸로 어쨌든 투자를 하셨던 분이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당부할 게 혹시 샀는데 네. 갑자기 그 품에 나와서 폭락할 네. 때 있죠. 근데 본인이 분석했을 때 이거는 좀 그럴 이유가 괜찮은데 근데 사람 심리가 그럴 때 또 같이 흔들려요. 손절하는 경우가 내가 있어요. 모르는 딴 이유가 있는 거 맞아요, 아니야? 막 맞아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갔는데도 자신이 세운 시나리오를 만들어 놔야 된대요. 미리 다. 그래야 안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영원히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빠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분석이 잘 끝났으면 급락할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 와, 너무 어렵다. 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도 다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인데 뭐가 힘드냐면 실천을 못해요. 손이 안 나가. 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어떤 재무 항목을 보면은 그런 좀 판단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좀 보려면 일단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산 가치 있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금융위기 때 그걸 했나 봐요. 그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프로인트라는 산업이 나옵니다. 프로인트? 예, 그런 회사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50억엔의 자산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시가총액이 20억엔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안 좋거나 금이 위험하면 막 기업들 가치가 네, 팍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50억엔이라는 지금 자산이 있는데 시장 때문에 이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20억엔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이 있는데 500만 원 가치예요. 어느 날 갑자기 200만 원이 거래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무조건 사겠죠. 그렇죠. 예. 근데 주식은 그렇게 안 사죠. 주식은 떨어지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못 사요. 그래서 먼저 회사가 해산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 자산 가치. 이건 이제 보통 PBR로 우리가 보죠. 예.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가 뛰어난 기업들을 좀 사자. 근데 대신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어야죠. 예. 그런 기업이죠. 막 이게 실적이 막 들쑥날쑥하면 이런 게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그거예요. 수익력을 보세요. 수익력. 그러니까 프로인트 산업이 연간 10억엔 정도의 돈을 벌고 있었대요. 연간 10억엔 정도. 그러니까 지난 이제 몇 년간을 봤더니 이 회사 5년에서 10년치의 매출과 이익 변화를 봤더니 10억엔은 꾸준히 냈다. 물론 뭐 어느 해는 8억엔도 벌었을 거고 근데 꾸준히 10억엔을 이게 번 거를 네.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자산 가치 또 수익력 요게 이제 검증이 됐죠. 그래서 지금 50억엔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연간 10억엔을 벌고 있잖아요. 그걸 합치면 60억엔인데 60억엔으로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20억엔이 된 거예요. 이 회사 이건 자기 이제 절호의 매수 기회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시장에 광기가 나와서 폭락할 때 네.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기업을 이렇게 선정할 때 보통은 뭐 이렇게 이익만 보거나 자산만 보거든요. 따로 분리하는데 이분은 두 개를 합쳐버린 거예요. 되게 독특한 좀 방식인데 자산 가치랑 수익 가치를 둘 다 합쳐서 시총과 비교해버린 거예요. 보통은 자산 가치하고 시총 비교하든가 이익 대비 몇 배인지 이것만 비교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둘을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0억엔이 그래서 나온 거고 다 이제 수익력은 이게 작년에 10억엔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이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과거 데이터 보고. 이 회사 아무리 힘들어도 10억엔 버네. 그럼 그게 이제 10억엔이 수익 기본, 가치가 네, 그렇죠. 기본이 돼서 60은 근데 이거 20억에 거래된다. 그러니까 감으로 많이 빠졌다고 산 게 아니라 철저한 이런 분석에 의해서 본인이 60억엔짜리 회사를 20억엔에 샀으니 그래서 실제로 이걸 통해서 또 수익을 낸 내고. 그런 사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반대로 막 뜨겁잖아요, 시장이. 막 뜨거운 장에서 뭐 이런 고민 안 하시겠지만 시장이 또 언제든지요, 갑자기 돌변해서 급락장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급락장에서는 당황하시면 안 되고 결국 이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평소에 좀 공부했거나 이렇게 가치를 좀 파악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주가 빠져가지고 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면 이런 걸 미리 분석을 했으면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전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도 좀 많이 항상 보유를 해두고 있어야겠네요. 근데 현금 보유해도 좋은데 근데 사실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게 어쨌든 쉽진 않아요. 항상 주식을 그렇죠. 갖고 있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사실은 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교체 매매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좀 선택을 해야 돼요. 리밸런싱. 네, 리밸런싱을 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현금 많고 나는 돈을 잘 벌어서 매달 현금이 좋다 이런 분이야 그냥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제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시니까 평소에 현금은 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교체 왔을 매매. 때 이런 기업이 혹시 보였다. 네. 내가 갖고 있는 물려 있는 기업은 이게 아닌 것 네. 같다. 교체할 수 있는. 근데 마이너스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 이러면은 그래도 팔아야 돼. 그래도 팔아야 돼. 팔아서 이런 게 혹시 보이면. 왜냐면 결국 올라갈 거를 예, 베팅해야 결국 이런 기업은 또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급락장은요 다 같이 빠져요. 그냥 아주 튼튼한 사람도 다 같이 허약하게 다 만들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제 비가 그치고 강세장이 오면 이제 진짜 튼튼한 사람은 맞아요.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니까. 열심히 나가는데 허약한 사람은 회복 속도가 너무 느려요. 맞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급락할 때는 다 같이 빠지는 이 구간을 이용해서 더 건강한 회사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좀 분석을 네. 해놔야 되겠죠. 요즘 뭐 기사 보면은 주식 시장이 좋으니까는 대출 받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뭐 이런 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아닌 거죠. 대출은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 금융위의 부위원장님이 주식 B2 괜찮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B2 물론 할 수 있어요. 뭐 그건 각자 의 선택이죠. B2. 뭐 내가 B2 하겠다는데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부동산과 주식은 좀 달라요. 부동산은 금액 단위가 자체가 너무 크니까 빚내지 않으면 못 삽니다. 서울 아파트로 어떻게 빚 안 내고 빚이 사요? 기본. 네. 그리고 어차피 깔고 몇십 년 살잖아요.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갚으면 돼요. 근데 주식은 달라요. 만기가 짧아요. 짧고 이자도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삼성전자는 보통 레버리지가 하면 3배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삼성전자가 어느 날이요. 내가 3배를 했는데 주가가 마이너스 30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내 원금 90% 날아가 버립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물론 삼성전자가 회복되면 또 괜찮아지는데 다행히 내 만기 전까지. 근데 만기 전까지 회복이 안 되면 증권사하고 또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 이건 뭐 만기를 아찔해요. 영리장할 거냐 마냐.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이제 증거금 같은 게 부족해 버리면 네. 돈을 더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아파트랑 다르게 매일매일 변동성 크니까. 그리고 그게 막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으로 네, 다가올 맞아요.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되게 견디기가 힘들어요. 네, 제대로 된 투자. 올라만 가면 뭐 좋겠지만 주식은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특히 지금처럼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B2는 좀 자제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말씀 좀.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비투는 더 자제해야 된다. 지금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도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이분은 의사라고는 하지만 자기도 샐러리맨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또 딸을 키우고 딸들을 키우고 하면서 직장, 육아 다 하시면서 투자까지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보통 ETF 사는 게 제일 편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니 생업이 있는데 언제 투자해 이거거든요. 그건 선수를 따라갈 수도 없다. 그러면은 차라리 ETF가 편하다. 이제 저희 이렇게 애들 얘기하고 하는데 이분은 그걸 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자, 일하면서 투자하는 루틴, 이 책에서 제시한 그거를 좀 따라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좀 그래도 저희가 노려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되게 좀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신데 투자도 하고 부업까지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구분해서 딱 하자. 다 할 수는 없대요. 뭘 했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프리랜서 이분이 마취이거든요. 프리랜서인데 투자자도 하면서 체육관 경영까지 한 거예요. 되게 좀 독특하죠. 독특하습니다. 욕심이 많으신 분 같은데. 근데 처음에 이제 병원 부원장을 또 했었어요. 네. 병원 부원장은 저자의 친구죠. 네. 친구가 원장을 하고, 근데 원장은 의사인데 이분은 좀 의사의 입장에서 경영을 좀 했던 거고, 자신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경영을 했던 거예요. 서로 이게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짱님 같은 경우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을 생각했겠죠. 네. 병원에. 근데 이거는 이제 의사분이 또 병원장이잖아요. 의사 입장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좀 충돌이 있었나 봐요. 결국 그냥 뒀대요.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너무 대립이 심해서. 그 다음에 본인이 또 주식 투자도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해보니까 네. 이걸로 또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볼더링 체육관이라고 하는데, 볼더링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 그냥 체육관 같은 데서 이게 등산하는 거 있죠. 막 올라타서. 네, 그거 이제 체육관을 개설을 했대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직접 운영도 했는데 본인도 마취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바쁘니까 거의 그냥 직원한테 다 맡겨버렸대요. 맡기고 본인은 프리랜서 마취로서 일을 이제 더 늘려버린 거죠. 근데 오히려 이게 또 잘 됐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한테 전문 경영을 그렇죠, 맡겨버린 맡긴 거예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업까지 자기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부업을 할 거면 네. 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본인이 잘하는 걸 본인이 직접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의사니까 마취 잘하니까 마취하고 투자도 본인이 직접 하는 거고 대신에 부업은 본인이 직접 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 맡겼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자는 걸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투자할 때 이게 또 되게 좋았대요. 본업이 의사니까 네. 의료기기 회사를 이제 투자해서, 잘 아니까? 예, 맞아요.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업을 좀 활용하래요. 자기 본업이 그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흐름이 네, 보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좀? 그래서 이분이 인공투석 의약품을 개발 판매하는 회사에 투자해서 성공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원료 조달 문제가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외부 리스크로 좀 어쩔 수 없이 매도했지만 처음에 되게 성공을 했대요. 왜냐하면 인공투석 의약품 개발 판매하는 회사를 자기가 의료 현장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기업을 잘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남보다 정보가 많으면 훨씬 유리한 데서 그거를 좀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업계에 대한 투자가 진짜 유리하긴 하구나. 네. 근데 사실은 제 친구도 삼성전자 다니거든요. 네. 한 2명 다녀요. 근데 이게 친구가 이제 한 번씩 만나서 물어보면 야, 너 삼성전자 투자했냐? 안 했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왜? 이런데 아니 좋아지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못 봤네요. 물론 뭐 안 갖고 있다는 건 아닌데 이게 약간 회사 안에서 직원이라서 그런지 오히려 자기 회사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이해돼요. 이제 고정관념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땐 보이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회사를 우리가 삼성전자의 내부 속사정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게 좀 오히려, 그러니까 본업을 활용하면 잘할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제 친구도 그렇고 본업에서 자기 회사를 잘할 텐데 그거 자기 회사 투자해서 성공한 경우가 그러면 별로 없는 본업을 활용해서 딴 회사를 봐야겠네요. 그런 건 좋은 것 내 같아요. 회사를 보면 근데 내 회사는 잘 안 보이나 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저도 그게 좀 아이러니긴 한데 네. 어쨌든 자신이 잘하는 업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건 되게 유리하다. 네.
예, 그걸 좀 강조를 해줬습니다. 업계를 택할 때 내가 좀 잘 아는 업계를 하면 좋겠다. 네네네. 그리고 뭐 이렇게 본업, 생업하면서 투자하면서 부업까지 하려고 네. 그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뭔가 내가 정말 잘하는 거에 조금 더 네, 방점을 맞습니다. 네. 둔다라고 유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이 아니라 분석으로 어쨌든 매수나 매도 판단을 했다. 그런데 그 기업 분석 리포트 저희도 매일 그 2주의 보고서를 영블리의 비밀노트에서 소개를 해주시지만 이게 어떤 정말 도구이길래 이렇게 의미를 지니는지를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영블리의 비밀노트에서 이번 주에 보고서 저희가 왜 만들게 됐는지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처음 여쭤보네요. 여기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제 감이 아니라 분석을 하자. 직접 이제 아까도 보고서를 좀 써보자. 이런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리포트는 단순히 이제 자기가 재무만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투자자의 자기가 이제 투자하는 투자의 정밀도를 높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업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거죠. 예. 그러면 확실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2D로 보는 거랑 3D로 보면 안 보이던 것까지 다 보이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이제 내용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리포트를 쓰면 또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사지 않을 종목을 골라낼 수가 있대요.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와, 버릴 것. 예, 버릴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죠. 예, 자기가 물론 사야 되는 종목도 골라내야 되지만 이 기업은 피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리포트 쓰다 보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 기업 사고 싶다. 에이 별로다. 그럼 이제 골라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3D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게 좋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인에게 90초 안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시나리오를 수립하는데 되게 좋아요. 리포트 쓰고 90초 안에 설명하면 이 기업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거든요. 본인이 왜 사야 되는지, 이 기업은 왜 안 사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확실한 근거가 되겠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같은 얘기지만 감정적으로 고르지 않으니까 객관적인 판단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는 거를 7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나타냈고 기업 개요, 그러니까 기업의 전반적으로 회사가 뭐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적을 또 적어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재무제표 있죠. 이 재무제표를 한번 이제 요약하고 네. 본인이 분석을 해보고 또 재무지표들이 있어요. 뭐 PER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가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까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7가지 항목을 A에서 E까지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책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내용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본인이 이렇게 한번 써보면 명확하게 이 회사는 뭐라고 지금 실적 추이는 어떻고 재무제표 상에서는 뭐가 어떤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뭐 조선사면 수주잔고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지표상 보이는 거죠. 네, 그게 보이는 거죠. 진짜 예,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게 밸류에이션 PER이나 PBR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7가지 항목을 좀 스스로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A부터 E까지 단계 평가해서 내리면 이게 명확하게 이제 입체적인 분석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연블리의 비밀노트에서 항상 이제 이번 주에 보고서. 끝날 때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고를 때 이게 좀 이게 보고서 고르는 게 좀 힘들어요. 뭘 소개해야 되나? 왜냐하면 굉장히 좀 엣지 있거나 인사이트 있는 거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전문적으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건 이제 기업 리포트고 네네. 제가 주로 소개하는 건 이제 산업 리포트인데 근데 그런 리포트를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쵸. 읽어보시면 식견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보고서, 산업 보고서 쓰면 내가 삼성전자 리포트 쓸 때 되게 도움 많이 되겠죠. 삼성전자 결국 반도체라는 회사니까 하이닉스나 뭐 예를 들면 내가 하이브를 쓰고 싶다. 네. 그러면 엔터산업 리포트가 나오면 그걸 먼저 읽어보고 엔터산업이 지금 이렇구나. 근데 엔터산업을 읽어봤더니 이런 상황인데 그럼 하이브의 위치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 이걸 좀 더 객관적으로 뭐 JYP랑도 비교할 수도 있고. 숲에서 나무의 위치.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산업 보고서를 되게 많이 읽어보시라 그래요. 산업.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업 보고서를 자주 소개해드리는. 읽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상황 판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산업이 좋으면 거기 속해 있는 기업도 잘 될 확률이 또 높아요. 산업이 안 되면 거기서 진짜 잘 되는 기업 찾기가 또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업황이 다 안 좋으면
거기서 물론 1등 기업은 나올 수 있지만 업황이 좋은데 꼴찌 기업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업황 안 좋은데 1등 기업보다는. 예, 오히려 그럴 수도 있거든요. 다 좋으면 그냥 지금 조선 업황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업에서 만약에 가장 안 좋아요. 크기도 작고. 근데 그런 기업마저도 오히려 업황 안 좋은 기업이 1등보다 더 많은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 리포트도 어쨌든 많이 읽어보시면 항상 큰 맥락을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이런 걸 다 하려면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런 책을 읽으시면 뭔가 이게 이 중에 몇 개가 도움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죠? 모르는데 이 중에 진짜 단 10페이지라도 본인한테 인풋이 들어가면 바뀌는 거죠. 이걸 통해서. 네. 리포트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다다익선이다. 많으면 좋아요. 많이. 읽는 건 무조건. 다독익선. 네, 그냥 머리가 이게 터질 정도로 읽으시면 나중에 진짜 거기서 이제 핵심은 그거죠. 그 많은 거 중에 내가 골라내는 거. 그 능력이 생겨요, 실제. 그러니까 많이 그거 읽어봐요. 경험이잖아요. 예, 경험. 제가 직접.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읽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 이제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아, 이거는 버릴 그리고 안 좋아지는 건 뭐가 있고 이제 그런 게 좀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진짜 많이 읽는 사람 앞에서는 어쨌든 전 주식 투자는 읽는 싸움 같아요. 읽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거. 그래서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고, 예. 저도 그래서 매일 읽습니다. 저희가 오늘 책 읽자 이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진짜 읽는 싸움이에요. 정확한. 야, 진짜 읽는 싸움이에요. 진짜.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너무 정보가 많긴 하잖아요. 이 지금 주변에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그걸 얼마나 본인이 이제 잘 압축을 할 거냐. 그렇게 좀 이제 근데 일단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 너무 읽을 게 많다. 네. 뭐가 중요하냐. 맞아. 예. 근데 이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읽으세요.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읽어. 그게 되진 않아요. 뭐가 중요한지 그거는 솔직히 모릅니다. 네, 일단 읽어. 예.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방송 통해서 이런 게 중요합니다. 알려드리긴 하지만 결국 스스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많이 읽다 보면요. 아,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나중에 보이게 돼요.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그럼 이게 걸러져요. 아, 이거는 읽고,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자주 막 저기 뭐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도 있고 이제 평소에 시간 날 때 이것저것 많이 읽고 정리를 하는데 뭔가 중요한 게 딱 있잖아요. 그 순간 어디다 가면 반드시 메모를 하셔야 돼요. 아,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으면 메모. 그냥 무조건 메모를 하죠. 아니면 이게 저도 보고서 보다가 너무 중요한 이게 문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못 적은 상황이면 그냥 캡처라도 해놔요. 캡처해서 제가 이제 따로 이제 거기다가 넣어놓습니다. 네. 뭐 거기 이제 보관하는 네. 이 창고 같은 데 넣어놓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걸 제가 어떻게 활용하냐면 주말에 저는 싹 정리를 해요. 그 미리 스크랩 해놓은 것들 네, 있죠. 네, 네. 왜냐하면 스크랩을 하는 것까지는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걸 마지막에 자기 걸로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까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번에 한다? 너무 많아서 할 수도 없어요. 네,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주 이제 일요일마다 그걸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세요? 매주 일요일마다?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주말에 좀 늦게 일어나죠. 한 8시부터 보통 한 오후 5시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점심 먹는 거 빼고. 하루 종일요? 그냥 계속 정리해요. 그럼 일요일 날은 거의 근데 쉬시는 요즘에 정보도 너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워드로 좀 쳐요. 제 방식 알려드리면 일단 그걸 보고요. 괜찮은 거. 근데 그 중에 제가 스크랩한 거 중에 또 다시 생각하면 아닌 것도 있어요. 이게 삭제 네, 네, 하고 네, 버리고. 그렇게 해서 워드로 쳐놓고 워드로 친 거를 이제 저는 또 방송하다 보니까 네. PPT로 만들어요. 이게 워드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PPT 하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근데 좋아요. 그거 만들면 머릿속에 한 번 더 들어가요. 정리가 싹 되니까. 꼭 쓰임보다도 일단 예. 나를 위해서. 왜 좋다. PPT로 만들면 힘든데 좋냐면 워드는 이게 길게 쓰잖아요. 그렇죠. 막 이게 주저리 늘어나요. 주저리 근데 쓰잖아요. PPT는 정리를 해야 돼요. 압축해서. 맞아.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90초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딱 중요한 것만. 중요한 게 딱 남아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구조가. 이해를 못하면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 힘들긴 한데 네. 그렇게 습관이 되신 하니까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다 쌓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한번 힘드시겠지만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중간중간 보고서나 이런 걸 보시고 하나라도 인사이트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보세요. 이게 제일 요즘에 화두가 왜 워런 버핏이 알파벳 샀을까? 요거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럼 찾으세요. 뭐 아니면 모르시면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예, 이제 AI가 많이 알려주니까 그럼 데이터 잡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자기만의 PPT 한 장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네. 남한테 90초 동안 설명해 주세요. 왜 알파벳 샀을까? 이걸 뭐 AI한테 물어보시건 어쩌든 간 상관없어요. 뭐 보고서를 보시든 온갖 정보를 다 캐내셔서 주말에 한 1시간, 2시간 만드실 거예요. 그걸 만드셔가지고 한 장짜리, 2장짜리. 그리고 가족분한테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고 친구분한테. 네, 설득도 그러면 해보고. 그렇게 설득하면 공격도 그건 다 자기께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아마 투자 많이 넣으실 거예요. 이거야말로 염블리의 비밀 노트인데요. 염블리의 비밀 갑자기 전략. 제가 주말에 하는 일을 공개해버렸네. 여러분들께서 염블리의 비밀 노트를 듣고 시청하고 계신 동안 염블리님은 이렇게 댁에서 내공을 키우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염블리의 비밀 노트를 이런 분을 매주 머니올라에서 모시고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아직 머니올라를 모르시는 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도 진짜 염블리의 비밀 노트에서 맨 뒤에 있는데 그쯤이면 늘어질 수 있는데 그 이번 주에 보고서를 진짜 좀 잘 듣고 그거라도 좀 정리를 해보고 그런 것도 되게 좋아요. 혹시 이제 그런 보고서를 증권사에서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셔가지고 한번 정리를 꼭 해보세요. 요약도 해보시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워드로 그러니까 그중을 그걸 다 길잖아요 보고서가. 근데 거기에 이제 훈련을 좀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 중에 뭐가 중요한지 이제 네. 캐치해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셔서 뽑아낸 걸 가지고 PPT로 어쨌든 한 몇 장 안에 시각화해서 만드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아시는 실제 슈퍼개미 분 중에 그걸 하신 분이 계세요. 옛날부터. 그거를 일부러 PPT를 만드시더라고요. 주말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이게 잘 그려진대요. 그림이. 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워렌 버핏이 왜 알파벳 샀을까 뭐 이런 것부터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이거 책 진짜 한번 읽고 얘도 한번 해보는 것도 그죠. 이제 있죠. 책도 여기서 뭐가 얘기하는 중요한지. 이런 거죠. 이제 분리를 해보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이 책을 썼고 그 동기부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돈 벌었는지 그 이 사람의 투자 철학 요 세 개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각 한 장씩 PPT 쓰셔도 네, 뭐 괜찮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이건 자기 책으로 남는 그러니까 거죠. 보통은 대부분 책 한 번 읽고는 그냥 메모하다 끝나요. 그래서 이게 거기서 발전이 없는 거는 메모만 하고 끝나면은 그걸로 그냥 이게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그래서 근데 메모라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습관은 중요한 거는 무조건 메모를 해놓으세요. 메모를 메모하는 해놓고. 습관. 근데 저도 그래요. 일요일 날 진짜 하기 싫어요. 네. 하기 싫을 때가 많은데 그걸 이제 정리하고 나면 일주일이 이제 잘 마감이 되고 그 다음 주가 또 되게 힘이 나고. 힘이 나고 하니까 되고. 한번 많이 읽으시고 기록 좀 해놓으시고 그걸 최소한 하나라도 많은 걸 처음부터 못하니까 하나라도 일주일에 하나라도 정리해서 네. 한번 내 걸로 만들어 보자. 이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에 그 수익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사님께서. 근데 진짜로 어떤 수익력은 결국은 수익률도 있겠지만 수요가 그만큼 많아져야 된다는 뜻일 것 같아서 이게 적자를 지금은 보고 있는 기업이지만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면 언젠간 이게 수익력이 계속 커나가서 적자도 전환을 하게 될 거니까요, 흑자로. 이런 회사를 실제로 찾아내려면 뭔가 좀 비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가는 걸 이제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 좀 핵심적인 징후를 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수량 증가라고 합니다. 수량 증가. 이거는 이제 결국 조선소로 따지면 배를 수주받는 거죠. 근데 수주받는다고 바로 매출을 잡히는 게 아니라 배를 만들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그 과정에선 배를 아무리 지금 많이 10척을 내가 수주받아도 지금 당장은 적자거든요. 근데 이런 수량 증가가 확인이 되면 당장은 적자여도 이게 2년 후에는 다 돈이 되는 거잖아요. 배 만드는데 2년 걸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런 수주잔고다. 네. 아직 고객에게 납품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주 산업이 되게 많아요. 방산도 마찬가지고 네.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뭐 변압기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주도주 보면 대부분 수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주잔고를 보고 수주잔고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거 뭔가 이제 회사가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주잔고의 이제 어떤 변화를 한번 먼저 좀 체크를 해보자. 그러면 그런 수주잔고가 그 다음에 좀 확인될 게 매출로 빨리 반영되면 좋긴 하죠. 속도가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화되는 그런 속도도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수주가 늘어야 이게 되는 거니까 그걸 좀 먼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가격 상승의 잠재력을 좀 확인을 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업계에서도 이제 이게 투자했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 게
선박 가격이 100이에요, 지금. 선박의 가격이. 근데 제조 비용이 105가 되면 적자죠. 만들수록 그렇죠. 손해죠. 네. 근데 이분은 이제 뭘 보냐면 이 비정상적인 건 언젠가 다 해소된다. 오히려 이 지금 105니까 이 제조 비용이 떨어지거나 선박 가격이 10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가격 상승에 잠재력을 좀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선 좀 바뀔 수 있는 건지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라는 거죠. 예,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좀 비정상적이죠. 예, 이런 경우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선업계 이분이 조선업계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이 왜곡은 풀릴 거다. 그래서 이제 수주잔고도 확인하고 저 비정상적인 이런 걸 보고 이제 투자를 했다는 거죠. 턴어라운드 신호로 보고 그 다음에 또 가장 강력한 징후 중에 하나가 갑자기 회사가 지금 되게 상황이 안 좋거든요. 적자나고 이런데 설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투자한다는 거 아니 회사가 지금 막 적자 봐서 힘든데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갑자기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엄청난 이 수주를 받은 거예요.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거나 굉장히 좋은 신호죠. 무리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예, 그렇죠? 그거를 뭐 회사가 진짜 무리해서 그럴 리는 없잖아요. 회사가 힘든데 공장까지 이게 되게 이건 좋은 신호인 게 그만큼 뭔가 만들어 달라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적자 상태임에도 신규 설비 투자한다는 거는 상품 서비스의 가격 상승 징후를 놓지 않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신호다. 이게 적자인데도 뭔가 주문들이 막 들어오면 결국엔 이게 수요가 늘면요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배가 선박 가격이 100인데 제조 비용이 105인데 네. 이게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나중에 110, 120 갈 수 있는 징후를 이런 또 설비 투자를 보고 알 수가 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회사가 안 좋은데도 투자 늘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공시를 보시다 보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신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살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걸 좀 보라고 하더라고요. 경영자를 좀 보래요. 경영자의 마인드. 경영자의 마인드. 그 옛날에 나무라 조선소 투자할 때 이분이 이걸 이제 회사에 이런 걸 좀 파악을 했나 봐요. 그때 뭐 SNS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SNS로 아 요즘에 바쁘다 월급 올랐다 이런 게 되게 좋은 신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기업 분석으로 알 수 없는 그렇죠. 거죠. 분위기죠. 네, 회사가, 회사가 뭔가 이게 일이 좋아지긴 많구나. 하구나. 근데 물론 이거는 요게 기준이 되면 안 되지만 앞서 이게 좋은 것들을 확인했는데 네. 회사 분위기도 봤는데 뭔가 바뀐다. 직원들도 열심히 그렇죠. 일하고 이거는 되게 이제 확신을 줄 수 있는 신호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으로 해서 정량적 분석에 네. 더한 정성적 확신. 예, 이런 걸 이제 한번 그 여기에 언급을 했으니까 한번 사실은 어쨌든 이런 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친구통에 알면 좋죠. 거기에 아는 사람이 다니거나 이런 파악하기 되게 좋잖아요. 근데 아까 삼성전자 친구분은 투자 안 했으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럼 어떻게 노이즈를 구별해야 되죠? 근데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업계에 아는 분이 있으면 네. 더 좋겠죠. 여러 경로로. 네,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크로스 분위기 체크를. 어떤 거. 근데 이것도 궁금해요. 이 책은 어쨌든 타짱이라는 그 일본 분이 쓰신 책이다 보니까 일본의 증시와 우리의 증시가 딱 이렇게 똑같이 맞아 떨어지진 않아서 혹시 나라가 다르니까요. 투자 시장이. 물론 지금은 글로벌이긴 하지만 네. 그런 데서 이거는 일본에선 통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통한다 뭐 그런 건 혹시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투자의 본질은 비슷하거든요. 결국엔 좋은 기업을 네.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거죠. 이건 워런 버핏이 했던 얘기죠. 워런 버핏도 일본 기업 많이 샀잖아요. 일본 상사 기업 그쵸. 많이 샀기 때문에 본인이 미국만 좋아한다면 미국 기업만 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옛날에 또 워런 버핏이 옛날에 포스코 산 적도 있었거든요. 우리 한국에. 그러니까 국경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물론 나라마다 정책이 다르고 네. 그 다음에 환경 자체가 다른 건 인정을 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반도체가 있는 반면 일본은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약하잖아요. 네. 거기 근데 소재 부품 장비는 또 잘하고 약간 이제 그런 업종의 차이는 있겠죠. 있겠지만 일본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도 다 적용돼요. 실제 이게 아까 뭐 수주잔고 그 다음에 적자 상태에서 신규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조선사에 수주 산업에 다 통하는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니까 이건 뭐 어느 나라든 다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일본 저자가 썼다고 해서 적용을 못한다기보다는 충분히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0년 전에 화폐 가치는 또 지금이랑은 네. 다르다고 하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단순히 근데 돈 버는 게 아니라 또 돈을 계속 불려나가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지혜를 자녀에게 유언장 대신 주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참 인상적인 책인데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 더 관심을 가져볼 의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딸들에게 남길 메시지와 삶의 태도 요걸 되게 좀 강조했거든요. 삶의 태도까지. 예,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준다는 네. 거죠. 돈이 있으면 정말 불안을 좀 해소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사실 되게 돈에 대해서 유명한 멘트 많이 하신 분이 서장훈 씨죠. 농구 선수. 그분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돈이 있어서 좋은 점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대요. 있으면서 남한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된다. 원하는 방식대로. 예,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필요하면 이게 되게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제 요청을 해야 되니까 본인도 그게 싫은데도 안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장훈 씨가 얘기했던 거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인생의 선택지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도 이제 할 수 있지만 그 언제든지 일을 그만둬도 나는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심리적인 자유와 안정감. 편안함 네. 이걸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파이어에 대한 이제 환상에 일침을 가했어요. 네. 돈도 벌면서 자기 자유롭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노동도 중요하긴 하다. 노동의 예. 가치. 본인이 페이덕터 그만두니까 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다시 하게 되고 일을 돈이 있으면서도 파이어. 그래서 너무 삶이 지루했대요. 일을 안 하니까 또. 그러니까 돈을 막상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역설적으로 더 일이 하고 또 싶어지는 하고 싶어지고. 순간이구나.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 더 느꼈고, 그 다음에 자신의 투자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실패의 재해석이라고, 이분이 요건 주식 얘기는 아닌데 합격률 97%의 의사 국가고시에 떨어져요. 이거 97%인데 떨어진 거예요. 합격률이. 약간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지는 네. 느낌. 그래서 창피하고 보냈는데 이분은 이제 거기서 그냥 좌절한 게 아니라 그 열등감 덕분에 주식에 대해 더 공부를 해버렸대요. 예, 이걸로 해보자. 반삼아. 그래서 그게 오히려 네. 50억엔의 자산을 쌓는 기초가 됐대요. 오히려 실패가. 예, 그걸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고령이 됐을 때는 제대로 된 연금은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우리도 그렇죠. 지금 여기 어린 세대가 과연 연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사실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대답 못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연금으로 살아야 될 시기는 더 길어질 텐데. 예, 그 길어질 세대는. 텐데. 예. 그 과연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된다. 예, 투자를 통해서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어쨌든 수단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인생의 목적지라는 거를 좀 설명해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진짜 메시지가 아닌가 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이 부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의 출간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염블리 여미사님을 이렇게 염블리의 비밀노트가 아닌 때 모실 또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추천서를 여미사님도 아무데나 뭐 요청은 많이 들어오겠지만 이렇게 써주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네네. 마무리로 뭐 책에 대한 얘기도 좋고요. 지금 이 시점에 꼭 염블리의 비밀노트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분의 저는 마인드가 너무 이제 좀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안타깝지만, 그래요. 근데 그거를 좌절하지 않고 그냥 자식한테 또 돈만 물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생존 방법까지 알려준다는 게 그 마인드가 되게 좀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인드를 좀 배우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모두에게 이제 이게 울림을 주는 건 지금 특히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되게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저희 어머님 세대나 아버님 세대는 금리가 높은 세대였어요. 금리가 높은 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저축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저축만 해도 돼요. 네. 금리가 보전을 해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해요. 하소연해도 지금 이 트럼프부터 전 세계가 다 돈 풀어버리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뭐 잘못됐다, 왜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지만 그런다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시대로 바뀌었고 기왕에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 제대로 해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또 기초 서적이 되는 거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아,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 그런 것도 잘 알려준 그런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좀 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잘 다져보시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면 이분이 굳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게 아니라 500억 자산만 물려줘도 맞죠. 매년 뭐 20%씩 금리가 이렇게 이자가 붙는다 이러면은 굳이,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500억이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마지막 유산으로 유언장 대신 투자법을 남긴다라고 해서 약간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투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요. 이 제목이 이렇게 너무 크게, 부자 아빠는 있을 수 있지만 투자 불변의 법칙? 근데 어쨌든 이사님 말씀을 듣고 보면 어렵지만 있다. 투자 불변의 법칙은.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한번 또 찾아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연불리의 비밀노트 때 곧 또 봬요. 알겠습니다.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책도 또 나와야죠. 네, 뭐 쓰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자로서가 아니라 추천사의 또 쓰신 추천사의 저자로서 이 일본 저자를 대신해서 연불리님을 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